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우리 이제 모의고사를 보셨죠? 그래서 이제 이번 모의고사는 제가 이제 출제를 했는데 좀 문제 난이도를 본다면 쉬운 건 쉬웠는데 좀 어려운 건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적중될 수 있는 문제들을 좀 보면서 1번서부터 천천히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계산은 천천히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1번서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에 부동산의 개념에 관한 설명에서 옳지 않은 것은 자, 일단은 틀린 건 5번이잖아요. 우리가 복합 부동산과 복합 개념의 부동산은 달라요. 복합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이 결합되는데 우리가 법률, 경제, 물리, 기술적이 있으면 개념이다. 그럼 복합 개념 부동산이 되겠죠.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죠. 이렇게 보시고요. 뭐 다른 것들은 맞으니까 그냥 한번 보시고, 자, 그다음에 틀린 것들을 지적하죠. 2번은 이제 옳은 것은 2번이 정답이잖아요. 자, 후보지가 나오면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약간 편법으로 후보자 상호간의 이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그 후보지는 상호간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정확하게 용도지역, 택지, 농지, 임지, 상호간에 전환되고 있는 토지 맞습니다. 자, 근데 1번을 좀 주의 있게 보실게. 필지는 제가 필지하면 법률 쪽이라고 했잖아요. 앞엔 맞아요. 근데 다른 토지와 구별되는 가격 순위에 비슷한 토지는 이건 필지가 아니라 획지가 되겠죠. 획지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2번 정답이고 3번. 자, 건폐율 용적률로 등으로 제한해서 가장 핵심적인 게 비오둔이에요. 비오둔. 그래서 항상 여기 남겨둔 토지, 비오둔 토지는 무조건 이건 공지를 찍으셔야 됩니다. 공지.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나지가 아니라 공지고요. 그 다음에 제가 요약해서 자, 표준지는 공시지가고요. 표본지는 지가 변동률이에요. 비읍 들어가니까. 지가의 공시니까 여기는 본지가 아니라 표준지가 되겠죠. 표준지가 되고, 그 다음에 5번을 보시게 되면 특정 지점을 기준으로 한 택지용의 최원망권은 공한지가 아니라 한계지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2번이 정답. 총론은 세 문제 뜹니다. 그래서 개념, 토지용어, 토지의 특성이 나와요. 자, 그래서 3번이 가장 좀 어려웠죠. 총론에서는. 그래서 토지의 특성으로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2번만 맞는데요. 자, 기억은 왜 틀렸냐면 부중성으로 인해서 물리적 공급이 불가능하고 용도 해당성 때문에 어떤 이용전환을 통한 토지 용도적 공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틀렸죠. 니은의 부동성은 무조건 국지화 나와야 되고요. 영소성은 감가상각이 배제되는 자산이 토지는. 자, 개별성은 내부 효과 나오면 두 가지예요. 우리가 외부 효과라는 것은 부동성하고 인접성. 그래서 요거는 정답이 2번만 정답이다. 그래서 기억하고 리을이 틀렸고 니은 디귿이 맞죠. 자, 이렇게 보시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3번까지는 보통 총론이 앞쪽에서 좀 많이 배정이 됩니다. 배정이 되고. 자, 수용음에서는 4문제나 5문제인데 4번이 많이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균형에 대한 가격과 거래량인데, 자, 공급이 불변이다. 그럼 수요만 감소를 해요. 그럼 제가 다 같이 내려갔죠. 그러면 수요가 감소하게 되면 가격도 하락하고 양도 감소한다고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불변이 나오면 무시해요. 공급만 증가했죠. 그러면 양만 증가한다. 그럼 양은 증가하지만 가격은 하락하겠죠. 이게 틀렸고, 3번이 유사한 겁니다. 균형 상태인 시장에서 건축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면 공급이 증가하니까 어떻게 돼요? 양은 감소가 아니라 증가하고 가격은 하락. 이렇게 보시죠. 자, 그래서 그렇게 틀렸고, 4번은요, 둘 다 증가했어요. 그럼 수요도 증가하고 공급도 증가하면 무조건 양은 따라서 움직입니다. 양은 증가로 가셔요. 다 우측이니까.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도 상승하고 양도 증가하는데 공급은 양만 증가하거든요. 가격은 반대잖아요. 가격은. 그래서 가격은 알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서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고, 자, 5번 같은 경우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여요. 수요 증가, 공급 감소. 자, 그러면 우리가 요거는 다 같이 올라가죠. 가격 상승, 양 증가고요. 얘는 공급만 감소를 하잖아요. 가격이 올라가니까 제가 반대 방향은 가격은 수요에 따르니까 가격은 상승하고 양이 알 수가 없죠. 이렇게 가셔야죠. 정답은 우리가 4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5번 같은 경우는, 자, 약간 제가 편법으로 5번 같은 경우는 절약 위주로 가져가시라 했잖아요. 그래서 5번은 제가, 저는 제자가 부인입니다. 제가 아시는 분이 제자랑 결혼을 하셨는데 부인입니다. 그래서 제자와 부인인데
어떻습니까? 단기, 짧은 시간 내에 통화했었습니다. 통화량이잖아요. 저량 요것만 암기하시면 되거든요. 재고, 자산, 자본, 가치, 부채는 아직 안 나왔죠. 인고, 단기량도 저량이에요. 통화량도 저량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저량은 니은, 가치, 디귿, 부채, 비읍, 인구, 그 다음에 재고량이 저량이죠. 그래서 3번이 이제 4가지가 되겠다. 5번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단기 순이익이라는 단기는 기간이에요. 그 다음에 지대 수입, 일정 기간, 신규로 새로 들어오니까 일정 기간이 나타나고, 근로자 임금이나 연간 이자 비용은 연간이 붙어도 이자 비용은 무조건 안 붙어도 이자 비용은 나가는 거니까 들어오고 나가는 건 다 유량이잖아요. 수입도 유량이니까 3번이 저량이고요. 6번이 좀 어려우셨을 거예요. 계산 문제. 자, 수요공급에서는 계산 문제가 균형회사나 탄력성회사가 뜨거든요. 그럼 A지역의 아파트 시장이 단기 공급과 장기 공급이 있다. 수요함수 장단기에서 어때요? 수요함수는 동일하대요. 그럼 삼각형 구조 형태로 갑니다. 동일한 게 딱 하나죠. 여기 디맨드 400 마이너스 2분의 1 P라면 이게 동일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같게 만들어요. 그럼 우리가 공급합을 같게 하니까 자, 우리가 해설을 보시게 되면 단기와 장기를 봤을 때 자, 공급은 바뀌잖아요. 자, 공급은 양이 300이잖아요. 300. 그래서 QD와 QS1을 같게 해야 되거든요. QD와 그 다음에 QS2를 똑같게 해야 되니까 공급이 바뀌잖아요. 여긴 P 이꼬로 250이죠. 좀 난이도가 있죠. 그래서 이제 감정평가 나왔던 걸 응용했는데 400 마이너스 2분의 1P는 똑같잖아요. 해설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해설에 양쪽 다 양변을 2로 곱해요. 그럼 2분의 1을 없애줘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건 800이겠고요.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P는 600이 되잖아요. 그럼 P는 얼마가 되겠어요? 넘기시면 빼니까 200이 되죠. 자, 그럼 어떻습니까? 아무 데나 대입시키더라도, 자, 우리가 무조건 양은 300밖에 안 돼요. Q는 300이다. 그래서 우리가 300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2로 곱한다는 거죠. 양변을. 그럼 얘가 800이 되겠고, 마이너스 P 플러스 2P는, 자, 2P는, 자, 500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3P가 되고, 넘기시니까, 따지니까 300이 되겠죠. 그럼 P는 100이 된단 말이에요. 자, 이거를 아무 데나 대입시켜도 양이 나오겠죠. 여기다 100 시키면 350이 되죠.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자, 가격은 얼마가 감소했어요? 100 감소했고 양은 50이 증가했죠. 그래서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별표 쳐놓으시는데 감정평가에서는 이렇게 시험에서 나왔거든요. 우리가 보통 2분의 1이라는 건 안 나왔어요. 그리고 이걸 또 2로 곱해준다는 걸 좀 가져가시고요. 자, 그 다음에 7번 가겠습니다. 자, 7번은 이제 탄력성이죠. 그래서 아파트에 대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제가 이렇게 하고요. 가격 변화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가 돼요. 그래서 항상 가가수거든요. 가가수. 가격의 탄력성과 가격을 곱하면 양이 나와요. 근데 주의하실 게 0.6이고 가격이 상승했으면 양이 빠지죠. 그럼 이걸 곱합니다. 그럼 가격 플러스 0.6이고 10이니까 곱하면 6%인데 중요한 게 감소예요. 그럼 마이너스를 적으세요. 감소는 마이너스니까 빠진단 말이야. 그 다음에 자, 수요의 소득 탄력성을 받는다면 소득 변화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가 되겠죠. 자, 그러면 요거는 우리가 소소수거든요. 요걸 곱하면 양이 나오죠. 그럼 0.8이니까 정상제잖아요. 그럼 5%가 증가했어요. 5, 8에 40이죠. 그럼 4%만큼 증가하니까 요거를 마이너스 플러스 하면은 마이너스 3이, 우리가 마이너스 2가 되잖아요. 결국 2% 감소한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정답은 7번에 2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으로 가시게 되면은 가격 탄력성을 물어봤죠. 그럼 5번이 틀렸죠. 우리가 비탄력적이라는 것은 가격 변화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가 되기 때문에 제가 비탄력적은 어떻습니까? 요게 비탄력적이면 가격 변화가 크거든요. 그럼 가격 변화보다 수요량의 변화가 작기 때문에 위에가 작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요. 자, 수요 곡선의 기울 절대값이 클수록 수요의 탄력성은 작아지겠죠. 절대값, 우리가 기울기와 탄력성은 반대거든요. 자, 수요 탄력성이 1보다 작다. 그럼 비탄력적이잖아요. 그럼 갈 데가 없으니까 가격을 올린 것만큼 수입도 증가하겠죠. 대체재가 많으면 탄력성이 더 커지죠. 일반적으로 부동산 용도 전환이 가능성이 클수록 수요 탄력성이 커집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 문제.
지대론이죠. 자, 우리가 비옥도가 나오면 무조건 차액지대설이에요. 그래서 절대가 아니라 차액이 토지의 비옥도 지대를 결정해서 수학체험 법칙. 그 다음에 경제적 인여가 아니라 생산비를 묻다. 그러면 정답은 2번이 정답이죠. 우리가 절대지대설은 신고전압하니까 생산비를 받고요. 3번. 자, 절대지대설의 토지 소유자의 최열등제는 지대를 요구할 수 있다라고 하셔야 되죠. 마르크스. 자, 차액은요, 지대가 공물가 결정한다? 아닙니다. 절대지대설이 지대가 공물가 결정하죠. 신고전압하니까. 우리가 이 절대가 신고전압하니까 지대가 공물가격의 생산요소 비용으로 들어가죠. 자, 5번은 지대는 토지 소유자 소유를 한다는 그 자체로 인정한다는 건 마르크스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정답이다. 우리가 수업 때 풀었던 거죠. 자, 10번 문제는 거미집이론입니다. 자, 거미집을 보통 기울기로 하실 수 있지만 제가 이제 탄력성으로 가는 게 더 저는 쉽다 그랬는데 일단 거기 보시면 제가 탄력성으로 해놨거든요. 피압회가 탄력성이에요. 그래서 이제 감정평가 문제를 이제 끌어왔는데 우리 시험 문제랑 비슷하게 나왔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변형했는데 자, 탄력성으로 가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10번을 이제 보게 되면요. 천천히 간다면 들어갑니다. 자, A 부동산에 QD가 나오면 무조건 이건 수요거든요. 여기서 200-P라는 건 P합회가 탄력성이에요. Q합회 있으면 나눠줘야 되거든요. 그럼 1이 탄력성이 된다는 거야. 이게 총이라면 탄알이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수탄은요. 수요가 돼서. 그럼 1이고 그 다음에 QS로 가볼게요. 공급인데 얘는 10 플러스 2분의 1 P가 되니까 얘는 2분의 1에 대한 탄력성이 되겠죠. 공탄이. 그럼 당연히 1이 큰 거 아닙니까? 그럼 수탄수니까 수렴형이 되겠고. 자, B 부동산 가겠습니다. B는, 자, QD는 수요예요. QD가 400-2분의 1P니까 2분의 1이 탄력성이 되겠죠. 수탄이. 그 다음에 공탄은 P합회가 탄력성이다. QS는 50 플러스 2P가 된다는 거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요거는 탄력성이 2니까 얘가 크니까 발산형이 되겠죠. 그래서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보통 우리 교수님들은 보통 강의를 할 때 어떻습니까? 자체적으로 이제 그 기울기는 Q합회가 기울기거든요. 그럼 이렇게 나오면 또 우리가 고쳐야 되니까 아예 탄력성으로 고치는 게 좋아요. 탄력성이 우리가 앞에가 P합회가 탄력성이다. 해설이 이렇게 났으니까 꼭 보시고요. 그 다음에 11번 가겠습니다. 주택시장의 여가 현상 및 주거분리에 대해서 우리가 오는 것은 여러분들 하향이 됐다는 건요. 위에 고가주택이 내려오니까 찾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저가주택 수요가 증가됐을 때 하향하죠. 자, 그 다음에 2번. 고소득층의 주거지역과 인접한 저소득층 주택은 어떻게 했을까요? 고가 환경이 좋으니까 저소득은 할증이 되겠죠. 가격이 올라가고 저소득층과 인접한 고소득층 주택은 할인되겠죠. 3번이 정확합니다. 그래서 주거분리는 주택 소비자가 정은 긍정적인 외부 효과는 편익을 추구하고 부는 부정적이니까 피해는 피하려고 하겠죠. 3번 정답. 자, 불량인 주택과 같은 저가주택의 생산은 시장 실패가 아니죠. 원하는 사람이 배분됐으니까 효율적 자원 발견의 가정이고 불량주택 문제는 주택 그 자체 문제가 아니라 소득의 문제예요. 철거가 아니라 실제 소득을 증가시켜야겠죠. 자, 12번이 좀 어려웠습니다. 자, 부동산 정보와 시장과의 관계인데 자, 여러분들 공부하셨으니까 할당이라는 것은 시장의 참여자가 초과에는 얻기가 쉽다. 할당은 무조건 초과에는 얻기가 어려워요. 그 다음에 부동산 시장에서 특정 투자가 초과에는 발생하고 투기가 발생했다는 것은 불안전 때문이 아니라 할당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죠? 우리가 이제 불안전도 정보 비용과 전부 같지만 할당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불안전이 아니라 할당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요. 자, 3번. 강성은요, 팁을 드리면 무조건 정상을 얻을 수 없는 게 아니라 초과를 누릴 수가 없죠. 그래서 정상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정상을 얻을 수 없다는 건 틀린 질문입니다. 초과는 얻을 수 없다. 안에 있는 지분은 맞죠. 우리가 강성은 일반 투자자에 공개된 정보뿐만 아니라 공표되지 않는, 공개된 거는 과거와 현재, 공표되지 않는 건 미래까지 다 반영됐기 때문에 공표되지 않는 내부 정보라는 건 아직 미래의 정보거든요. 정상률을 얻을 수 없는 게 아니라 초과는 얻을 수 없다. 정보 비용이 수반된 거는 불안전 때문이 맞는 거죠. 4번이 정답이다. 난이도가 있었는데 수업 시간에 여기까지 달아드렸죠. 자, 불안전은 할당이 될 수 없다? 있죠. 불안전도 정보 비용과 정보비가 같이 같으면 할당이 될 수도 있고 초과가 안 생길 수 있으니까 4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하고요. 13번이 좀 어려우실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책 교재에 나와 있는 걸 정확하게 숙지하셨으면 맞힐 수가 있는데요. 자, 우리가
해설해 보시면 이직간이죠. 그러니까 토지형 규제냐, 직접이냐, 간접이냐. 그럼 13번에는 2번이 직접이에요. 수용제도나 선매권제도가 토지를 국가가 매수하게끔 우선적으로 매수자를 지정하거든요. 수요자 공급자니까. 토지 비축은 토지은행이 직접입니다. 자, 금이 나오면 다 간접이에요. 개발분담금. 3번, 최고가격제는 여러분들 분양가 규제 같은 건 제가 직접 다이렉트 규제하기 때문에 직접 계류하고 있고, 조세는 간접이죠. 보조금은 금 들어갔으니까 간접, 용도지역 토지형 규제죠. 담보대출 규제가 LTV, DTI예요. 그래서 이것도 금융에 대한 건 무조건 간이고요. 부동산 거래 허가자는 토지용 규제가 되겠죠.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14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정부의 임대료 규제에 관한 설명 중 오는 것은, 여러분들 정부가 임대료 상승을 통제하면 단기적도 물량이 부족하잖아요. 안 만드니까. 주거 이전이 촉진하여 저하되고요. 자, 임대료 상한제를 실시한다는 건 가격을 내린 거잖아요. 그럼 주택에 대한 초과 구매나 초과 수요가 발생하겠죠. 3번이 정답입니다. 정부가 임대료 상승을 균형가 기하로 규제하면 장기적으로 공급량을 많이 줄어요. 그러면 임대주택 규제의 효과가 충분히 발휘되지 않죠. 4번, 단기보다 장기가 더 탄력적이다 보니까 더 공급은 더 가격 떨어뜨리니까 줄이려고 하고 수요 늘려고 하니까 초과 수요는 단기 아니라 장기 발생되고요. 정부가 임대료 한도를 시장보다 높게 했을 때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낮게 했을 때 암시장 이중가가 형성되겠죠. 정답은 3번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그래서 14번의 정답은 3번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바우처는 오른 지분을 많이 떠요. 그래서 15번에 가시면 주택 바우처가 맞는 지분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바우처 제도, 그래서 바우처는 보통 오른 지분을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임대료 보조, 교환권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일부 지자체에 저소가구의 주택 임대료를 일부 지원하는 제도 맞고요. 자, 2번.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임대료 직접 보조하잖아요. 단기적으로 수요가 늘어납니다. 그럼 임대료는 올라가겠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장기적으로 공급이 늘어나니까 임대료는 하락하겠죠. 정부가 저소득층한테 지급하는 임대료 보조금을 주택 재화 구입만 사용하더라도, 자, 내가 주택만 넓히는 게 아니라 다른 재화 소비량도 무조건 늘어나요. 늘어난다 하셔야 되고요. 자, 실질 소득도 증가하고 수요도 증가하고 나중에 공급도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보조는 무조건 공급을 써야 돼요. 감소가 잘 안 나오죠. 5번에 주거자 선택 자유로운 건 누구한테 보조를 하나요? 임차인한테 공급자 보조하는 건 낫겠죠. 자, 16번은 그냥 답만 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도시 공간에 옳지 않은 거. 자, 우리가 3번에 점이가 나오면 동심원이에요. 점, 동심원. 그래서 중심, 점이 저소득, 고소득 통근자잖아요. 그러니까 점이는 중심 업무의 직장 및 생활 터전이 있어서 중심 업무 지구에 근접해서 거주하는 것은 동심원이다. 이 성명이 아니겠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정답 3번. 자, 그 다음에 17번 가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틀린 건 틀린 것만 보고요. 옳은 거는 어떤 게 틀렸는지를 지적하죠. 자, 17번에 옳은 거죠. 자, 1번. 조세는 소득재 분배 기능을 갖지만 자원 배분을 하지 않는다? 같죠. 우리가 저소득층들한테는 또 조세 특혜를 주니까 자원이 또 공간이 배분되겠죠. 그 다음에 토지형 특정만 유도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토지세 부과들을 토지 용도에 관계없이 동일한 세금을 해야 됩니까? 자, 우리가 비업무용 토지 같은 거는 양도세나 이런 중과시켜야 되잖아요. 우리가 보유세 같은 거. 그러면 동일한 게 아니라 차등적으로 가야 되고요. 자, 동교롭가는 물량이 꼭 얼어붙어서 안 나와요. 그럼 물량이 잠겨버려요. 그럼 공급이 줄으니까 가격이 상승하죠. 자, 탄력 쪽은 유리하고 비탄력 쪽은 불리하거든요. 그럼 제가 항상 공급이 비탄력적이면 반대로 수요자가 많이 부담하고, 수요가 탄력적이면 아니죠. 공급이 비탄력적이면 앞에 있는 놈이 많이 부담하죠. 자기가 불리하니까. 공급자 많이 부담. 수요가 탄력적이면 반대로 많이 부담하니까 수요자가 공급자보다 더 적은 세금을 부담하겠죠. 자, 5번이 정답인데 해리 조지 이론이에요.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이면은 세금을 부과하더라도 줄이지도 않고 가격을 올리지도 않잖아요. 자원 배분 왜곡이 처리되지 않는다. 정답은 5번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18번은 팁을 드릴게요. 자, 우리가 제 강의 처음 들으신 분들은 필기를 한번 해보세요. 할인 기법은요, 딱 세 글자예요. 당연히 현가가 들어가야 되는 거고, 내부수익법 지수 들어가요. 요거 아닌 건 무조건 아닙니다. 얼마나 쉽나요? 그러면, 자, 수익성 지수, 내부, 순영가, 그럼 들어가는 거는 어떻게 돼요? 니은, 디귿, 미음이니까 안 들어가는 건 기역, 리을이니까 3번밖에 없죠. 참 쉽죠. 이렇게 잡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19번은 이것도 우리가 답만 볼게요. 틀린 거. 저당 상환 대출에서 우리가 틀린 거는, 자, 상환 초기의 원리금 상환은 원금 균등이 제일 많이 내죠. 그 다음에 원리금이고, 그 다음에 최증식이잖아요. 그러면, 자, 누가 더 크겠어요? 원금 균등 상환이 원리금보다 첫해 상환액이 크겠죠. 이렇게 해서 정답은 1번이다. 이렇게 가져가시고요. 자, 20번은 이제 포트폴리오죠. 포트폴리오는 무조건 한 문제 정도 배정이 됩니다. 자, 이것도 이제 옳은 거네요. 난이도가 있었죠. 옳은 거를 찾는 게 좀 많으면 난이도가 있다라고 판단하십니다. 자, 그러면 20번. 부동산 포트폴리오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자, 포트폴리오는 총위험 중 무조건 비체계적인 물질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할게요. 자, 그물이 촘촘하면 체계적은 피할 수 없고 비체계적은 피할 수 있잖아요. 비체계적을 감소시켜 분사 투자를 하는 것이 전략이고요. 자, 시장 참여자 전체에 야기되는 경기 변동, 금리 변동, 물가 변동은 피할 수 없습니다. 체계적 위험이고요. 부동산도 지역별로 유형별로 다르기 때문에 분산 투자가 가는 것은 용이하죠. 자, 그 다음에 자, 상관계수가 방향이 유사하게 되면 1에 가깝죠. 그럼 상관계수가 낮아야 좋잖아요. 그럼 1이 클수록 1에 가까울수록 분산 효과는 작아진다. 자, 위험 회피형이라는 사람은 그냥 동일한 위험이 아니라 형태예요. 자, 공격적인 놈이 보수적보다 더 위험이 높더라도 기대 수익이 높은 쪽으로 투자하죠. 효율적 정선이 이렇게 웃어서 항해하잖아요. 이렇게. 그 다음에 21번은 요건 5번이고요. 자, 이건 약간 편법이 있는데 제가 그 전국에 다 나가기 때문에 편법은 안 하겠습니다. 수업 때 했고요. 그냥 오리지널로 간다면 유인력으로 따져봐요. 자, 문제를 풀었으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푸셨을 때 A의 유인력은 B의 유인력은 얼마냐? 자,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 인구가 올라가죠. 얘가 5만 명이고요. 거리는 5의 제곱이니까 25니까 2천이 되겠죠. 그 다음에 자, 이거는 10만이 올라가고요. B는 인구가. 그 다음에 거리가 몇 킬로예요? 우리가 10킬로가 되니까 10의 제곱이니까 1000이 되겠죠. 그러면 2000분의 1000이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자, 어떻습니까? 3분의 2, 3분의 3이란 말이에요. 그럼 6만 명에서 얘가 3분의 2고 얘가 3분의 3이니까 6만 명이 우리가 하잖아요. 약분하는 거죠. 그럼 얘는 어떻게 됩니까? 2가 되니까 얘가 4만 명, 2만 명이 되겠죠. 약분하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요거는 3분의 2에 6만이 들어가니까 자, 어떻습니까? 요거는 약분해갖고 4만 명이 되겠고요. 자, 이건 3분의 1이잖아요. 그죠? 그럼 요거는 우리가 곱하기 6만이니까 요거 약분하면 2천이 되겠죠. 4,000명, 4만 명, 아니 2만 명이 되겠죠. 4만 명, 2만 명. 요렇게 그냥 가시는데, 자, 이건 제가 편법을 안 쓰고 그냥 갔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보시고요. 자, 편법이 있어요. 근데 그건 좀 제가 설명하기에 조금 좀 어렵기 때문에 해설대로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냥 요거는 4만, 2만. 정답은 2번이 정답이다. 요렇게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2번은 제가, 지분, 매장인, 그 다음에 부채를 보라 그랬죠. 그럼 22번을 본다면, 자, 우리가 신공조립펀이 나왔었잖아요. 신공조립펀은 지분이에요. 그럼 신디케이트, 리츠, 3번이 리츠예요. 조인트 벤처, 펀드, 이거 다 지분이거든요. 공모연 진짜 빠졌죠. 근데 1번에 보시면 MBB라는 거는 저당 채권, 담보부 채권에 들어가면 무조건 부채니까 다 들어갔으니까 이건 1번이 부채가 되니까 지분이 아니겠죠. 자, 그 다음 23번 갑니다. 자, 23번을 보시면 화폐시장 가치에서 제가 연연이라는 연금의 평가는 자, 이거는 이응 들어가니까 항상 저당 상수, 현재 가치끼리 역수죠. 연연 나오면 저상, 그 다음에 연내가 나오면 미래 가치니까 얘가 감칭 기수가 되겠죠. 바뀌었죠. 자, 3번은 이렇게 가보세요. 매월 50만 원씩이 연금이거든요. 자, 이거를 5년간 임대 수입을 현재 가치로 땡겨와요. 그럼 현재 가치니까 연금의 현가거든요. 연금 현가계수. 그러면 얘와 역수관계가 저당상수잖아요. 그러면 저당상수 역수가 연금의 현가계수로 활용할 수 있다. 역수를 물어보게 된 거죠. 그 다음에 4번 5년 후에 주택구에 필요한 자금을 제가 3억을 모으기 위해서 쪼개는 거는 감칭계수예요. 그래서 미래 금액을 쪼개니까 감칭계수인데 그래서 적금액을 구하는 거는 3억에다가 연금 현재 가치가 아니라 감칭계수 곱하죠.
저당상수는 원금이 아니라 원리금 빈동 상한테 씁니다. 매년 분립해야 될 금액. 정답은 3번이 정답이죠. 그 다음에 24번은 제가 강조했어요. 이게 이제 간편에 나왔기 때문에 제가 수업 시간에 리치할 때 강조했죠. 그래서 이게 나올 것 같은데요. 자, 우리나라의 그 자기관리 리치에 대한 자산운용 전문 인력은요,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5년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석사학위 이상은 3년 이상인데 공인회계사는 없어요. 공인회계사 3년 이상은 절대 없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산관리사도 5년 이상. 자,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그 자산관리회사는 보통 자기관리 리치에 대한 요건을 갖춰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5년이라는 게 들어가는 게 맞죠. 근데 근무한 사람으로서 취득, 처분, 관리, 개발 또는 자문 등은 자문은 조금 어떻습니까? 우리가 자문만 해주기 때문에 좀 경력이 낮기 때문에 3년이다 이렇게 하시는데 일단 1번을 타겟으로 둔 것 같아요. 회계사는 안 되겠고요. 그 다음에 25번은 이제 계산 문제인데 천천히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주택담보대출에 바꾸자 합니다. 다음 이용해서 자 최대 대출 금액을. 그래서 LTV라는 것은 L을 V로 나누고 DTI는 D를 R로 나누기 때문에 LTV하고 론을 우리가 그 밸류를 찾으시면 돼요. 그럼 현관페 드시고 담보 인정 비율이 60이고요. 담보 가격이 3억이니까 1억 8천까지 대출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서 찍을 수가 있는데요. DTI를 안 구했지만 1억 8천이 하거나 1억 8천보다 적은 거니까 답은 4번이 될 가능성이 크겠죠. 그럼 DTI 갑니다. 자, 이건 제가 문제 풀 때 연간 이자액이 있다는 사업자금 대출은 딱 한 번 나왔다 그랬죠. 그래서 좀 제가 책에 있는 걸 돌려봤는데요. 기출문제를. 자, DTI가 40이에요. 연소득이 I죠. 5천입니다. 그 원리금이 5, 4, 20, 2천만 원이잖아요. 2천만 원에다가 저당상수를 나누면 대출액이었어요. 근데 기존에 이자가 있으면 원리금에서 깝니다. 그래서 400이 있으니까 너 400에서 까. 1600만 원만 인정해 줄게. 원리금은 상환할 수 있는요. 0.16으로 낸 것은 딱 1억으로 맞춰줬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1억 8천과 1억 중에선 4번을 빌려준다. 그래서 작은 금액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26번이 좀 어려웠죠. 자, 그래서 다 좀 감정평가에서 따온 겁니다. 시험 문제. 그래서 감정평가 학개론에서 따온 거기 때문에 좀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26번. 자, 병행시켰거든요. 평가에 나왔던 거를. 자, 우리가 항상 수익성 지수는요. 지수함이 올라가고 사람은 입이 위에 달렸고 출이 내려갔잖아요. 그럼 우리가 유입이 올라가고 유출을 나누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5천이 유입이고 4천이 유출이잖아요. 그럼 5를 4로 나눠버리시면 돼요. 1,000만 원까지 치지 마시고 5 나누기 4를 나누게 되면 1.25죠. 0.8이 아니겠죠. 그죠? 그 다음 니은. 자, 내부 순위는 순영이와 수일이잖아요. 순영 가치를 0으로 만들죠. 그죠? 그 다음에 제가 재투자는 냈네 그랬잖아요. 냈네. 내부 순위법은 내부 수익률, 순영가는 요구 수익률이죠. 고치셔야 되고요. 릴 미음이 맞죠. 자, 우리가 내부, 현가, 지수, 할인 기법이죠. 자, 내부 수익률, 내부 수익과 요구 수익을 비교하죠. 그래서 맞고요. 정답은 3번만 맞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지렛대 효과요. 자, 계산은 제가 천천히 해드리겠습니다. 자, 27번에 보시면은 항상 내 돈이라는 게 내려가죠. 자기 자본이. 그 다음에 소득이 있으면은 가격 상승이 있죠. 해서는 이제 뒤에다가 가격 상승 하는데, 그럼 이자를 빼주면 되잖아요. 그럼 내 돈은 얼마 들어갔어요? 4천만 원. 4천만 원. 자, 순영업 소득이 800만 원이죠. 800만 원에다가 해서는 뒤에다 놨는데 가격 상승이에요. 자, 전체가 1억이잖아요. 그럼 1억에다가 2%를 벌었잖아요. 그럼 이렇게 할게요. 먼저 20%를 생각해 보세요. 2천이죠. 거기다가 공 하나 빼면 200만 원 번다는 거죠. 그러면 전체가 1000만 원이다. 이자를 빼야 되잖아요. 타인 돈을 6천만 원 빌렸는데 곱하기 8%예요. 그러면 480만 원이 나가게 된 거죠. 그럼 나는 자기 자본 수익률은 내 돈에 4천만 원을 투자해서 1000만 원에서 480만 원을 뺐으니까 520만 원만큼 번 거죠. 그럼 나눠볼게요. 520 나누기 4천. 자, 들어갑니다. 520 나누기 4천. 그냥 때려보세요.
0.14니까 13%가 되겠죠. 이렇게 되고요. 자, 28번은 제가 좀 쉽게 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금융 파트의 원리금 상한을 제가 책에 나와 있는 거를 조금 요령을 가르쳐 드렸는데, 자, 첫 해 원금을 구하는 건 되게 쉽거든요. 그래서 28번 항상 조건이 어떤 거냐? 원리금 균등 상한 방식은 저당 상수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먼저 원리금을 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자를 빼서 나머지 원금을 구하라는 게 문제거든요. 그러면 자, 3억을 대출받았잖아요. 곱하기 저당 상수가 얼마예요? 0.094393이죠. 쳐볼게요. 자, 3억이라는 건 일단 3에다가 0 2개 치고 6개의 3을 누르죠. 0을. 그럼 거기다가 곱하기 4393을 쳐버리면 2831만 7,900원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 원리금이 28317,900이죠. 여기다가 이자를 빼요. 자, 3억에다가 7% 이자가 37이 21이잖아요. 2,100을 빼요. 그럼 당연히 남아있는 731만 7,900원이 당연히 4번 원금이 되겠죠. 4번이 정답이다. 요건 좀 쉽긴 했어요. 그러면 조금 그 3회차의 원금과 2회차의 원금이죠. 3회차의 이자를 구하는 게 책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연습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9번 갑니다. 29번 가시면 부동산 관리에 옳은 거. 자, 여러분들 1번이 맞죠? 우리가 포트폴리오 영어 나왔어. 그 다음에 소유자 부를 극대화시켜. 적극적이야. 자산이죠. 자, 순임대차는 순수한 임대료다가 그의 영업경비는 임대차 사전에 협상하는 건 주거용이 아니라 공업용이 되겠죠. 그 다음에 경제적 관리는 어떻게 돼요? 수리는 경제적인데 계약은 법률적이죠. 그 다음에 4번에 자, 임차 목적이 임대 공간의 적절한 적합성이라는 것은 건물과 용도의 어울림이에요. 그럼 목조 건물의 화학 공정에 들어서지 않으니까 공업용이죠. 자, 혼합 관리는 관리 부분에 대한 책임 한계가 분명한 아니라 불분명한 단점이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보십니다. 자, 30번도 좀 어려웠을 거예요. 자, 옳은 거. 시장 세분화는 사람을 나누잖아요. 그럼 1번만 맞아요. 마케팅 활동 수행할 만한 가치 명확한 유명한 구매자 집단을 나누는 거고요. 1번이 정답입니다. 그 다음에 2번을 보시면은 동일한 표적 시장을 갖는 다양한 공급경사의 자신의 앞을 어디에다 위치. 자, 요거는 제가 포차 위치잖아요. 포지셔닝이에요. 포지셔닝이 나와야 차별합니다. 그래서 이건 위치죠. 그래서 이거는 관계 마케팅이 아니라 차별화 전략이고요. 그 다음에 3번 힌트를 드릴게요.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잖아요. 그럼 관계 마케팅이 되겠고, 제가 AID에 나오면 고객은 I와 같이 행동한다. 고객은 I다. I, 고객 점유죠. 그 다음에 포피믹스와 STP, 공급자 전략은 이건 시장 마케팅, 시장 점유죠. 좀 편법은 좀 안 쓰겠습니다. 제가 강의를 좀 안 들으셔가지고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오리지널 간다면 1번만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31번은 제 강의를 처음 들으신 분은 GT를 한번 사용해 보세요. 그래서 이 계산기를 어떻습니까? GT라는 게 있거든요. 이걸 이용하시면 굉장히 편해요. 자, 그럼 갑니다. 미래의 경제환경 조건에 따라서 추정된 아파트 투자 사업의 예상 수익이 다음과 같다. 기대 수익률은 이렇게 있죠. 그래서 경제환경 변수가 비관적이고 정상적이고 낙관적이란 말이에요. 그럼 발생 확률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GT를 쓰는 방법은 일단 퍼센트는 쓰지 않고 숫자만 곱해야 됩니다. 숫자 곱하기 숫자 퍼센트. 자, 우리가 가중평균이죠. 곱해서 더한다. 그러면 저같이 따라하세요. 정확하게 앞에 퍼센트 빼야 됩니다. 그러면 20 곱하기 4%. 그럼 0.8이 나오잖아요. 똑같은 방식이에요. 그 다음에 지우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60 곱하기 퍼센트는 지워야 됩니다. 숫자 곱하기 숫자 8%. 그럼 우리가 60 곱하기 8% 누르면 4.8이죠. 지가 알아서 계산을 다 해줘요. 그 다음에 20 곱하기 13%죠. 그럼 우리가 20 곱하기 13%. 그럼 2.6이잖아요. 마지막에 GT 눌러. 그럼 얼마나 쉬워요? 계산기가 알아서 다 해줘. 8점이잖아요. 정답은 1번이 정답이죠. 이렇게 가지고 가시고요. 자, 32번 같은 경우도 좀 편법으로 가볼게요. 이게 좀 어렵기 때문에 제가 이번 달에 해드렸죠. 자, 일단 여러분들
글씨로 갈게요. B가 들어가면 이제 발행기간에 발할 때 B잖아요. MBB는 다 발행기간이 다지거든요. 그럼 요거는 투자자가 아니라 발행기간이 다져요. 최초에 우리가 주택저당 채권 집합물에 대한 소유권은 발행기간이다. MPTS는 모기지 패스예요. 그래서 T가 투자자를 소리나는 데 쓰면 T가 투자자잖아요. 그럼 투자자가 다 가져가요. 지분형 증권으로서 주택 정권 시장의 수익 기초자산의 주택 저당 채권의 집합물은 현금 흐름에 이제 저당 지불액, 원리금에 의존하겠죠. 그 다음에 CMO는 우리나라 다계층 채권입니다. 계층이 여러 개 있어요. 주택 저당 채권 집합물을 가지고 일정한 강화를 통해서 위험 수익 구조가 다양한 나오면 무조건 예 찍으세요. 다양한. 그 다음에 MPTB는 혼합형이에요. 페이만 넘기고 본드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혼합형이고, CMBS는 이제 이게 상업용입니다. 커머셜이. 상업용 부동산으로서 모기지를 일으키죠. 그래서 맞습니다. 자, 33번에 좀 별표를 쳐보시죠. 이게 좀 유력하다고 좀 봐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자, 환지 방식은요, 우리가 그 매수 방식보다는, 수용 방식보다는, 투기가 발생합니다. 토지구역 정리사업이었는데, 땅이 7배나 뛰어요. 그럼 수용 방식은 화용지 방식의 종전 토지 소유의 개발이 지속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은 환지가 더 지속될 가능성이 크죠. 자, 수용 방식은 미리 수용하기 때문에 개발이 환수하게 되거든요. 1번 쳤습니다. 강력하게 이거 나올 것 같아요. 그래. 나올 것 같습니다. 꼭 체크하시고. 자, 그 다음에, 자, 그럼 다른 거 볼게요. 수용은 환지에 비해서 사업비 부담이 크죠. 수용해야 되니까. 수용은 환지에 비해서 기반사 확보가 용이하고, 환지는 수용에 비해 사업 시행자의 개발 토지 매입가 부담이 좀 적은 게 장점이긴 하겠죠. 환지는 수용에 비해서 종전 토지 소유의 재정 정착이 쉬운 편이다. 왜 재분배 해주니까, 땅을. 그 다음 이제 34번의 별표. 이제부터 감정평가인데, 오히려 가성비가 좋습니다. 얘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서 무조건 떠요. 그래서, 자, 일단 시장 가치라는 것은 한정된이 아니라 통상적이죠. 그래서 요거 잘 나옵니다. 통상적인 시장. 한정된 몇몇이 아니라 통상적이고, 최고 가격이 아니라 우리가 가장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이죠. 가장 빈번하게 거래된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많이 했던 거고요. 자, 35번도 우리가 답만 볼게요. 우리가 좀 팁을 드리면 가격제 원칙은 균형과 적합이 나오면 거의 정답이 돼요. 그러면 35번에 보시면은 부동산 이용성이 최고 돌발되기 위해서는 부동산 외부 환경. 자, 우리가 내가 주택이 있는데 이 주택에 대해서 자, 고급 주택인데 주위가 저급이면 내가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이건 적합의 원칙입니다. 균형이 아니에요. 균형은 내부적인 걸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균형이 아니라 적합이다. 자, 36번은 푸른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거래사례 비법이 나온다 그랬어요, 제가. 작년에 공시지가가 제가 찍은 게 나왔기 때문에 올해 무조건 비교 방식에는 거래사례 비교법이에요. 그럼 36번은 푸른 방식이 제가 항상 대상 토지와 기준점에서 이렇게 끊어내요. 그럼 거래 사례를 잡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가 변동률에서 끊으시면 거래 사례가 자 토지 면적도 나왔네요. 일단 토지에 대한 가격 사례 가격이 6억이에요. 여기서 정상화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자, 면적이 틀리면 면적 가격도 해야 됩니다. 그럼 일단 오리지널로 간다면 해설에 있듯이 자 항상 대상이 올라가요. 그러면 우리가 사례가 250이고 대상이 200이잖아요, 면적이. 그럼 200이 올라가고 250이 내려가서 0.8입니다. 곱하기 자 주거지역은 3% 상승했다는 건 우리가 1 플러스 0.03이잖아요. 1년이니까. 그럼 우리가 1.03이라는 건 빨리 튀어나오죠. 곱하기 자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우리가 8%만큼 우세한다는 건 대상을 100으로 적으세요. 여기서 8%가 우세하다는 건 더한 거거든요. 108%예요. 소수점이 1.08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구해도 되고, 이렇게 구해도 되고, 그래서 이제 한번 쳐볼게요. 3억을 한번 쳐보세요. 3억 치시고, 거기다가 곱하기 0.8 치시고, 곱하기 1.03 치시고, 그 다음에 곱하기 1.08 치시고, 그럼 우리가 어떻습니까? 지금 6억에다가 곱하기 0.8, 곱하기 1.03 곱하기 1.08을 치시면 5억 3,395만 2천 원이죠. 근데 제가 동영상을 혹시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풀어도 되고 일단 6억에 대해서 헷갈리시니까
단위당 면적으로 가면 되거든요. 그럼 우리가 6억의 사례가 지금 250제곱미터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습니까? 6억에다가 곱하기, 나누기죠. 250 때리면 단위당 240만 원이 나옵니다. 그죠? 그럼 거기다가 곱하기 1.03 곱하기 1.08 때려서 나중에 200을 곱하면 대상이 나오잖아요. 그죠? 두 가지 방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대상이 올라가기 때문에 면적이 그냥 저는 교수님 헷갈려요. 단위당하고 언제 그걸 곱합니까? 라고 한다면 그냥 해설대로 위주로 가시는 게 전 가장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게 안 되니까 이제 단위당 한 다음에 나중에 면적을 곱하는데 항상 이렇게 나눠서 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자, 그래서 항상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계산 문제는 누구나 봐도 어렵기 때문에 항상 대상 토지와 기준 시점까지 끊고 거래사례 끊고 지가 변동률 끊으세요. 그럼 6억에다가 항상 대상이 올라가니까 200이 올라가고 사례가 250이니까 0.8. 자, 3%는 1.03을 곱하는 거예요. 1 플러스 0.03이니까. 그 다음에 대상 토지를 100으로 봤을 때 8%를 우선은 108이잖아요. 1.08. 그렇게 안 하고 나는 그냥 6억을 250 단위로 갈 거고요. 거기다가 곱해서 200 곱할 겁니다. 라고 하던데 그건 자유입니다. 근데 보통은 제가 해설대로 하시는 게 좀 편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걸 돌리는데 굉장히 힘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대상이 올라가고 사례가 내려간다. 이렇게 하시는 게 좀 더 수월하다.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37번은 자, 틀린 거는 여러분들 지역 분석을 한 다음에 개별 분석을 하잖아요. 그럼 당연히 3번이 틀렸죠. 개별 분석에서는 지역 분석에서 파악한 자료를 근거로 대상의 채용을 판정하다. 이렇게 해서 3번이 틀렸고요. 자, 38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별표 3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은 무조건 떠요. 여러분 선박은 삼각이 되잖아요. 원가법으로 갑니다. 1번이 원가법이 돼야 되고요. 자, 그럼 건설기계, 항공기, 선박은 무조건 원가법이에요. 삼각이 되니까. 근데 자동차는 거래사례 비교법으로 갑니다. 동산도 거래사례로 간다. 선박은 원가법으로 가고. 자, 39번을 좀 정확하게 계산을 해드리는데요. 자, 원가법에 대한 게 올해 출제될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제가 두 문제를 했어요. 거래사례 비교법과 원가법. 강가 두 개까지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는데요. 일단 이렇게 갈게요. 계산기 한 번에 쓰는 방법을 가르쳤는데 제도동가에다가 마이너스 감가 누계액을 빼면 적성 가격이 돼요. 근데 여기서는 좀 쉽게 나왔죠. 우리가 요것만 산정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건 어떻게 되냐? 일단 매년 감가액을 구해요. 매년 감가액은 제2조달원가에다가 잔존 가격을 뺍니다. 잔존 가격. 근데 만약에 이게 잔존 가치율이 10%면 여기서 10%를 빼면 돼요. 빼고 그 다음에 나눈 다음에 50년의 경제연수로 나누는 거죠. 50년. 그 다음에 경관연수를 곱합니다. 경관연수. 요거만 보는 거죠. 계산기 한 번에 쓰기. 자, 갑니다. 계산기 들어보세요. 자, 일단은 계산기를 한 번에 쓰는데요. 자, 한 다음에 제가 계산기 돌려볼게요. 자, 일단은 제도원가가 얼마예요? 5억이죠. 5억 놓고 자, 그 다음에 10%를 뺀다는 거는 지가 알아 10% 빼면 계산이 돼요. 거기다가 나누기 50년 한 다음에 경과년수는 몇 년 경과됐어요? 2016, 21이니까 17, 18, 19, 20, 25년 경과됐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곱합니다. 그럼 저랑 해보죠. 계산기를 한 번에 쓰는 방법이에요. 자, 들어갑니다. 5억 쳐보세요. 5. 자, 5억 치고 마이너스 10%를 빼면 얘가 계산이 알아서 되죠. 마이너스 10억. 그러면 4억 5천이 나오잖아요. 자, 그 다음에 나누기 50년. 나누기 50년. 그러면 900이 나오죠. 5 곱해요. 5. 그러면 4,500만 원이 감가 누계액이 됩니다. 그럼 만약에 교수님 적산가액은 어떻게 구해요? 그럼 아까 요거를 메모링을 하세요. 그럼 반대로 여기서 이걸 빼게 되면 요게 마이너스지만 적산가액이 된다. 근데 여기는 감가 누계액까지만 구하려니까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이렇게 가져가시고요. 자, 40번 아주 가성비 높습니다. 40번에다가 별표. 자, 왜냐하면 자, 얘는 지금 우리가 조금 공시제도로 하는 것은요. 딱 한 것만큼 우리가 또 점수가 나오거든요. 자, 그래서 가볼게요. 자, 요거 40번 천천히 가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제가 공동주택은 연세대 기숙사 했잖아요. 그럼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숙사만 공동이잖아요.
그럼 다가구가 공동입니까? 다가구 주택은요, 다가구는 단독이라고 할 수 있어야죠. 단독이다. 단독주택에 대한 공시 대상이고, 그 다음에 2번에 가시면은 개별과 공동주택은 자, 갈게요. 자, 공시주체는요, 국장과 국토교통부장과 신고장이에요. 그러면 신고가 나오면 무조건 개별이에요. 나머지 다 국장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당연히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개별 공동주택은 자, 이익는 자는 결정공시로부터 30일 서면 전자문서는 맞아요. 근데 개별은 시장군수구청장한테 하고 공동주택은 국장한테 하셔야 되죠.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3번은 이런 뜻이에요. 자, 표준주택은 정상적으로 매겨야 되기 때문에 주택 사용수를 제한하는 권리가 설정됐을 때 이를 반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설해 보시면요. 표준과 공동은 다 정상적으로 가요. 그렇기 때문에 표준과 공동주택은 전세권 등 그 밖의 단독주택의 사용수를 제한하는 권리가 있어도 그 권리가 존재하지 아니한 거로 보고 적정적으로 맺거든요. 그럼 그걸 어때요? 그 제한을 설정되었을 때 이걸 반영한다면요. 그건 정상적인 가격이 아니죠. 그래서 원래 사적 제한이 있어도 없는 거로 간다. 자, 그러면 4번이 정답이죠. 우리가 자, 일단 개별은 무조건 세금이에요. 국세, 지방세보다는 아닌 단독주택, 개별주택 가격에서 결정공시하지 아니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제가 좀 전에 시장군수구청장 무조건 개별이 나와야 돼요. 근데 표준은 누구예요? 표준은 우리가 개별이 안 나왔잖아요. 표준은 무조건 표준이 나오는 표준지 공시가는 국장이 결정공시하죠. 다시 들어갑니다. 자, 1번 다가구는 단독입니다. 2번 개별은 시장군수구청장이 하지만 공동주택은 국장한테 해야 됩니다. 3번 자, 표준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공동은요 다 적정 가격으로 매겨야 되기 때문에 사용수를 제한하는 권리가 설정돼서도 반영하지 않습니다. 권리가 존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4번 국세 지방세가 아니라면 굳이 단독주택에 개별주택을 매길 필요는 없죠. 그래서 개별주택 가격을 결정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게 정답이고요. 자, 그 다음에 5번에 제가 아까 시장군수구청장만 개별이잖아요. 표준이 나오면 무조건 국장이 되겠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일단은 난이도가 있다는 자체는 오는 지문을 좀 냈죠. 그래서 오는 지문이 많이 나와서 여러분이 조금 불안해 하셨지만 오는 지문은 또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냈으니까 일단은 지금 4월 달이잖아요. 점수가 많이 좀 안 나오십니다. 그래서 너무 좀 이렇게 많이 마음 아파하지 마시고요. 보통 점수가 나오시는 분들은 작년에 좀 공부하셨던 분들이 이제 60점을 넣었거든요. 여러분들이 항상 랜드프로 보시는 분들은 모의고사는 테스트입니다. 그래서 안 보시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번에 보셨어요? 아, 준비가 안 됐대. 또 봤어요. 10월 달까지 끌고 가세요. 그러지 마시고 또 이 문제를 그냥 갖다가 집에서 풀면 안 돼요. 나와가서 오프라인 나와서 직접 풀으셔서 시간에 대한 걸 딱 생각하시고 푸신 다음에 만약에 틀린 게 있으면 무조건 오답 노트를 만드세요. 만들어서 아, 내가 좀 경제론이 약한 것 같아. 다시 봐서 복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모의고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4월 달은 아직 점수가 나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전국 수강생들이 다 똑같다고 생각을 하십니다. 그래서 항상 모의고사니까 일단 5월달, 6월달, 7월달도 무조건 시험을 보세요. 점수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특강이라든지 우리 강의 듣고 문제집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막 5, 6, 7, 8 이렇게 가게 되면 조금씩 자신감을 듭니다. 왜냐하면 6과목을 다 해야 되잖아요.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화이팅 하시고요. 제가 이제 작년인가 5월 달에 뛰어드신 분이 1, 2차를 다 하셨어요. 근데 굉장히 힘들 것 같은데 학원에서 하는 것까지 다 꾸준히 가니까 노력한 사람한테는 됩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노력하시고, 그러니까 모든 게 마찬가지예요. 강사도 그렇고, 우리가 뭐 장사를 하든 뭐 하든 열심히 하시는 사람한테는 다 이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셔서 힘드시더라도 꼭 열심히 하시고, 항상 몸 건강히 또 잘 또 지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나중에 또 제가 강의할 때 또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